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원수였습니까? 아닙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간 남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사람, 나를 걱정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둑이 들까봐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창문에 방범창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경계 없이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조용히 칼을 꺼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칼인 줄도 모르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눈을 함께 길러보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미묘한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을 혼자 드시고 그릇을 닦고 계시는데 문득 낮에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상대방이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곱씹어 보니까 이상합니다. 분명 나를 위한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억울한 건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거기에 화를 내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 웃음이 목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1번을 적어 주십시오. 다행히 아직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다면 2번을 적어 주십시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이런 아픔을 안고 계신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최병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은퇴 후에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장기를 두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8시면 벤치에 앉아 계셨죠.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최 선생님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매일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중에 장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최 선생님과 금방 가까워졌죠. 장기를 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최 선생님은 장 씨를 꽤 믿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도 했고 가족 걱정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장기판 앞에 67명이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최 선생님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 아들이 38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그 말을 받아서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장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형, 아들이 수입도 괜찮다면서 왜 여태 혼자인 거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괜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38이면 이제 슬슬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볼 나이 아닌가? 순간 장기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최 선생님에게 쏠렸습니다. 최 선생님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는 말.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말 걱정이라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그 말들이 장기판 위에 놓인 돌처럼 하나하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 씨가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비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걱정해 주는 건데 거기에 화를 내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모임 분위기도 깨지고 소심하고 예민한 노인네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결국 최 선생님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걱정해줘서 고맙네. 그날 저녁 최 선생님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에 장기를 워낙 잘 두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오후에는 세 판을 연달아 지셨습니다.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야?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벌레처럼 파고들어서 아무리 떨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셨습니다. 장 씨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아들 이야기를 꺼냈을까?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 사람이 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이라는 달콤한 옷을 입고 찾아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내가 치료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는 평화롭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런 종류의 공격을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비슷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먹으로 때리면 우리 몸은 즉시 피하거나 맞거나 반격합니다.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걱정이란 포장지로 감싼 공격은 다릅니다. 겉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본능이 이것은 위험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독이 들어있는데 맛은 달콤한 음식과 같습니다. 삼키고 나서야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독이 퍼진 뒤입니다. 그러면 장 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최 선생님의 아들이 미혼인 것이 장 씨한테 무슨 상관이길래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꺼낸 걸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장 씨에게 중요했던 것은 최 선생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장 씨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최 선생님의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올라갑니다.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은근히 확인시키는 거죠. 걱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요. 이것은 솜 안에 숨겨놓은 바늘과 같습니다. 솜은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누구나 안고 싶죠. 그런데 안으면 안을수록 바늘이 더 깊이 찔립니다. 문제는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솜이 하도 부드러우니까 이 통증이 바늘 때문인지 내가 예민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걱정한 사람과 걱정을 가장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은 아픈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괜찮냐고 묻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걱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반대로 남들 앞에서 누군가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전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그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무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경계선 하나만 분명히 그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꺼낸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고마운데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짧고 단호하게 웃을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십시오. 경계선이란 것은 높은 담장이 아닙니다. 바닥에 그은 선 하나입니다. 상대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우월감을 채워주기 위해 꺼내 놓을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이 아니라 눈물을 무기로 씁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살 이순옥님의 이야기입니다. 순옥님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요가 교실에 다니셨습니다. 몸도 좋아지고 같은 또래분들과 수다도 떨 수 있어서 일주일에 3번 가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거기서 혜란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혜란 씨는 순옥리보다 4살 아래였고 늘 조용하고 얌전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혜란 씨가 먼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저 좀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날부터 혜란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집을 나갔다는 것, 딸이 외국에 가서 연락이 뜸하다는 것, 생활비가 빠듯해서 반찬을 제대로 못 해 먹는다는 것. 혜란 씨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순옥님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옥님은 원래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남 아파하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깍두기자기 먹을 것 줄여서라도 혜란 씨 몫은 꼭 챙겼습니다. 약국에서 비타민도 사다 주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택시비까지 보태주었습니다. 혜란 씨는 그때마다 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정말 고마워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옥님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은퇴 후에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혜란 씨의 그 말 한마디가 순옥님에게는 존재의 이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님이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한동안 요가 교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해서 혼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순옥님은 혜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닌데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혜란 씨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언니,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솔직히 나는 언니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리고는 한숨을 깊이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자식들이 잘하잖아. 나는 딸도 연락 안 하고 남편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순옥님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것은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순옥님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부탁을 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한 달쯤 뒤 순옥님의 딸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이 사진 혜란 이모 맞지? 딸이 보내준 것은 혜란 씨의 소셜미디어 사진이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다른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던 사람이 경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혜란 씨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님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혜란 씨에게 가져다 주려고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옥님은 그 미역국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냄비를 꺼내서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국물이 배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순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미역국에 담긴 수개월간의 마음이 배숙으로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국물을 버리는 손이 떨렸을 겁니다. 아끼는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그 마음이 아무 의미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정이란 게 참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혜란 씨 같은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즉시 자기가 더 힘들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돌립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무대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자기 아픔이 차지합니다. 셋째, 여러분이 도움을 주리려 하면 나를 버리는 거냐는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나는 나쁜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이 바로 함정입니다.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힘든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폐가 될까봐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힘들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도움을 받아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 더 많은 요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발짝 물러서려 하면 배신이다, 실망이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특히 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누군가를 버렸다는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응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세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걱정해 준 적이 있는가? 둘째, 내가 도움을 거절하면 이 사람은 이해해 줄 것인가? 아니면 죄책감을 심어줄 것인가? 셋째,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쥐어짜인 것처럼 텅 빈 느낌인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불편한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한 발짝 물러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사정이 있고 여러분의 체력이 있고 여러분의 노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짐을 지다가 내 허리가 부러지면 그때는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옥님이 싱크대에 미역국을 쏟아버린 것처럼 때로는 퍼주던 것을 멈추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에게 쓰여야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버튼 하나를 누르시면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밤에 혼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순옥님처럼 냉장고 앞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이 이야기가 가닿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걱정이라는 가면과 눈물이라는 무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살 박정혜님의 이야기입니다. 정혜님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마지막 10년은 교장 선생님이셨죠. 학교에서 정혜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배 교사들은 정혜님을 따랐고 학부모들도 신뢰했습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 정혜님의 전화기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명절 인사, 생일 축하, 뭔가를 부탁하는 전화, 식사 초대, 정혜님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관계를 잘 쌓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임식 날 정혜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료 20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제대로 된 저녁을 대접하기로 한 것입니다. 퇴직금도 나왔겠다.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한상 차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짰고 장을 보았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배 윤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정혜님이 학교에서 가장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울면서 고민 상담을 하러 오면 정혜님이 직접 만든 장조림을 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죠. 그래서 소고기를 사러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윤 선생님이 맛있게 먹는 얼굴이 벌써부터 눈에 그려졌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6시. 테이블 위에 20명분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은 12가지, 소고기 장조림은 윤 선생님 자리 가까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정혜님은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 2명이 왔습니다. 7시 1명이 더 왔습니다. 7시 1명이 더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명 중 4명. 나머지 16명 중에 미리 연락을 준 사람은 3명이었고 13명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윤 선생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정혜님은 4명의 손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다들 바쁜가 보다. 요즘 연말이라 그렇지 뭐.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정혜님은 식탁 앞에 혼자 앉으셨습니다. 16개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릇이 뒤집혀 있는 깨끗한 자리젓가락, 포장지도 뜯기지 않은 자리. 정혜님은 아무 말 없이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찬장에 넣고 반찬을 용기에 옮겨 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장조림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님은 그것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이게 나의 30년이었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 장조림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장조림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냉장고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것은 고기가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행운이 떠난 뒤를 보라. 제가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보신 적 있으시죠? 밀물때는 바닷물이 모래사장을 덮고 있어서 모래 위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돌멩이가 있는지 유리 조각이 있는지 예쁜 조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썰물이 되어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그제야 보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는 밀물이라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줄 것이 없어지면 썰물이 옵니다. 그때 모래 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정혜님의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16명이 안 온 것이 아닙니다. 4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4명은 정혜님이 교장이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정혜님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온 겁니다. 명함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떠난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남은 사람의 이름을 세십시오.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진짜 재산입니다. 우리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복숭아 나무나 벚나무 같은 꽃이 화려한 나무 말입니다. 봄에 꽃이 활짝 피면 벌과 나비가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꽃향기에 취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날아다니죠. 하지만 겨울이 되어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면 벌도 나비도 자취를 감춥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마른 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꽃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 나무에 앉아 있는 참새. 그 참새는 꽃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앉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참새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걱정의 가면을 쓴 사람, 눈물을 무기로 쓰는 사람, 그리고 이익이 사라지면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모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을까요? 서울에 사시는 74살 김동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수님은 스스로를 좋은 아버지라고 믿어온 분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을 오롯이 가족에게 쏟아부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수님은 자식들에게 한마디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격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동수님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게 되겠냐? 장사가 얼마나 힘든 건데.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거긴 왜 가냐? 지금 있는 데가 낫다고 했습니다. 손자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풀어놓는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동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74년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3년 뒤에 후회할 일을 내가 미리 막아주는 거다. 이것이 동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일찍 가버렸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아들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동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나. 요즘 자식들은 은혜를 모른다. 하지만 화만 날 뿐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긴 글을 보내왔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뜻이었죠.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님, 남편은 아버님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버님을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 말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도 아버님한테는 틀린 것 같다고 합니다. 40이 넘었는데 아버님 앞에만 서면 10살짜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걱정됩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금 남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동수님은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한다고? 내 아들이 나를? 그날 밤 동수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책장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들고 입가에 설탕을 잔뜩 묻힌 채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한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동수님은 그 사진을 들고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이렇게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인 자기 앞에서 이렇게 웃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불편하시다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동수님이 나쁜 아버지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세게 잡았던 겁니다. 문제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적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는 아주 잘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실수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특히 내 의도가 선하다고 믿을 때 이 사각지대는 더 넓어집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상대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해온 분들 계시죠? 매일 간을 하다 보면 내 손이 짠맛에 익숙해집니다. 본인은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보면 짜다고 합니다. 본인 혀가 이미 길들여져서 짠 걸 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말해왔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짤 수 있습니다. 심하게 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 걱정을 가장해 공격하는 사람, 눈물로 조종하는 사람,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전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 씨도 나는 걱정해 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혜란 씨도 나는 진짜 힘든 사람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내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친구에게 좋은 의도라는 포장지로 감싼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선택을 부정한 적은 없을까? 너를 걱정해서 그래라는 말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린 적은 없을까? 이것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쉽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수님이 그 사진첩 앞에서 오래 앉아 계셨던 것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하게 웃던 아이를 웃지 못하게 만든 것이 혹시 나였을까?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에는 나는 자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격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찾아오는 자식입니까? 둘 다일 수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도 희생입니다. 어쩌면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니까요. 아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참아야 하니까요. 동수님은 그 뒤로 조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이제는 한마디를 덜 합니다. 카페 잘 되고 있냐는 말 대신 요즘 뭐 하면서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합니다. 아직 서툽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킬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특별한 용건 없이 그냥 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라는 짧은 전화. 동수님은 그 전화 한 통에 한참을 웃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수화기를 들고 한참 서 계셨다고요. 남을 탓하는 것은 칼을 밖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은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쯤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공격, 눈물로 조종하는 사람, 이익이 사라지면 떠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편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픈 곳을 찾아내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아픈 곳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한미경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미경님에게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남편들 흉도 보고 명절이면 함께 송편도 빚었습니다. 미경님에게 그 사람은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언니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미경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경님이 전화를 했더니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번호를 수소문해서 겨우 연락을 했더니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조금이 1년이 되었고 2년이 되었고 5년이 된 지금까지 돈도 소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미경님을 더 괴롭힌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그 얼굴, 꼭 갚겠다던 그 목소리, 그리고 바뀌어있던 전화번호의 3가지가 슬라이드 쇼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미경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베개를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돈을 줬을까? 내가 바보였지. 30년이 뭐야? 결국 돈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잖아. 분노와 자책이 번갈아가며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5년 동안 거의 매일 밤이었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다. 그 일 좀 잊어버려. 미경님은 딸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잊으라고 해서 잊어지면 그게 사람이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님이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전단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교실. 수강료도 저렴했고 마침 화요일 오후에 할 일도 없어서 별 기대 없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 연습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보십시오. 단 이 편지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예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화가 나시면 화를 내셔도 됩니다. 미경님은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쓰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0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였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 너는 아느냐? 미경님은 쓰다가 울었습니다. 울다가 또 썼습니다. 4장을 채웠습니다.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도 지쳤다. 이제 그만 놓겠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할지는 각자 결정하시면 됩니다. 간직하셔도 되고 찢으셔도 되고 태우셔도 됩니다. 미경님은 집에 돌아와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양은 냄비를 가져가서 편지를 넣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종이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서리부터 갈색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글씨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미경님의 손글씨, 그 떨리는 획들이 불꽃 속에서 일그러지다가 하얀 재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재가 날아갔습니다. 옥상 너머로 저녁 하늘 쪽으로 미경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재가 바람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미경님은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크게 웃은 것은 아닙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생각보다 조용한 겁니다. 미경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용서한 건 나 자신이에요. 사람을 잘못 본 나, 돈을 빌려준 나, 바보 같았던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잠이 오더라고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왔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미경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알겠더군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를 갈았다는 것은 5년 동안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편히 자고 있었을 겁니다. 잠을 못 잔 것은 미경님이었습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깨를 위해서요. 그렇다고 용서가 쉽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쉬웠으면 미경님이 5년이나 걸리지 않았겠죠. 다만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님이 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의식을 해보시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쓰십시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쓰십시오. 예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맞춤법 틀려도 됩니다. 아무도 안 볼 겁니다. 다 쓰셨으면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으시든 태우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떠오를 때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일은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처음에는 안 믿어집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10번쯤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정말로 그 일이 좀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10분이면 됩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한 줄을 쓰든 10장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픈 곳을 찾아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치유된 그 자리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살 윤재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재호님은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라 인맥이 넓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한 달에 골프 약속만 10번 넘게 잡혔고 주말이면 경조사의 결혼식에 돌잔치에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재호님의 휴대폰에는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재호님에게 경미한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후유증이 남지는 않았지만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확 줄이셔야 합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시면 다음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재호님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뭘까? 일은 이미 은퇴했고 빚도 없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는 것 속으로는 짜증이 나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것.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는 것. 그것이 재호님의 스트레스였습니다. 퇴원한 뒤 재호님은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30일 동안 자기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연락을 해오면 받겠지만 내 쪽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이 정말 나를 아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유지하니까 유지되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났습니다. 전화기가 조용했습니다. 둘째 주에 한 통 왔습니다. 보험갱신하라는 설계사 전화였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면서 재호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나? 30년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30일이 끝났을 때 재호님에게 연락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아니라 오늘 뭐 먹었어? 산책은 했어?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재호님은 아내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전화가 이렇게 따뜻했었나? 두 번째는 대학교 때 룸메이트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별 내용 없는 문자였습니다. 야, 살아있지? 밥은 먹고 다니냐? 하지만 그 짧은 문자가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호님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박 씨였습니다. 재호님은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면서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박 씨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잘 몰랐고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호님이 3일 연속 아침 운동에 나오지 않자 박 씨가 재호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댁에 계시다길래요. 3일째 안 나오셔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괜찮으십니까? 재호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고개 한번 까딱한 것이 전부인 사이인데 3일 안 보인다고 찾아온 겁니다. 300명이 못한 것을 경비원 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뜻밖의 곳에서 옵니다. 재호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300명을 챙기느라 정작 내 옆에 있는 세 사람을 놓치고 살았구나. 300명에게 쓴 시간에 10분의 1만 이 세 사람에게 썼어도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뒤로 재호님은 달라졌습니다. 대학 동기에게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전화를 합니다. 박 씨에게 가끔 캔커피를 사다 드리고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걸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걷고 싶어서 걷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사계절 테스트라고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4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봄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는가? 여름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이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는가? 가을입니다. 내가 슬프거나 외로울 때 이 사람은 안부를 물어주었는가? 겨울입니다. 내가 진짜로 힘들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곁에 남아 있었는가? 내 계절을 다 통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사철나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봐도 푸른 나무.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입니다. 2명이면 큰 부자이고 3명이면 이 세상 누구보다 복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뇌가 진짜로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라고요. 수백 명의 지인이 있어도 밤 11시에 전화해서 나 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서너 명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뇌의 한계이고 동시에 우리 마음의 진실입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서너 명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겨울이 오면 약한 모종은 정리해야 합니다. 시든 잎도 잘라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튼튼한 뿌리까지 양분을 빼앗겨서 봄에 제대로 된 새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래야 살아남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것을 더 소중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호님이 30일 동안 조용히 기다리면서 발견한 것은 3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사람의 무게는 300명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매일 전화, 친구의 짧은 문자, 경비원의 초인종 한 번, 그것이 재호님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함께 걸어오신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최병호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걱정이라는 옷을 입은 공격을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은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길게 싸울 필요 없이 한마디면 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 이순옥님의 이야기에서는 눈물을 무기로 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항상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도움을 주려면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냉장고에서 미역국을 쏟아버리던 순옥님의 떨리는 손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퍼주는 것을 멈추는 것도 용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정혜님의 이야기에서는 이익이 사라지면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20명을 초대했는데 4명만 온 그 식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떠난 16명이 아니라 남은 4명의 이름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동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카메라를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보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는 무게가 되고 있었다는 것. 충고를 한마디 줄이고 질문을 한마디 늘렸더니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내가 남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한미경님의 이야기에서는 5년 동안 매일 밤 잠을 빼앗긴 분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그 분노를 쏟아놓고 불에 태워 하늘로 보내버린 조용한 용서를 보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짐을 내려놓아야 내 어깨가 펴집니다. 윤재호님의 이야기에서는 30일 동안 침묵한 끝에 3사람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전화, 친구의 문자, 그리고 3일 안 보인다고 찾아온 경비원, 300명이 못한 것을 3사람이 해주었습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지 알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서 물러설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옛 현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를 아는 것은 밝음이다. 제가 이 말에 한마디를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 혹은 내가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얼굴. 그 이야기를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기 댓글에 몇 글자라도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한 줄을 쓰시면 그것을 읽는 또 다른 분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여기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형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언니 이거 괜찮더라. 그 한마디면 됩니다. 때로는 링크 하나가 전화 한 통보다 더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차마 못하는 위로를 영상이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1시간 가까이 불편한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쉬운 길만 골라 걸었다면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퍼줬을 수도 있고 상처받고도 웃어 넘긴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배우려 하고 아직도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아직도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5년 전 그 사람의 얼굴 대신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평소보다 잠이 조금 더 편안히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일도 여기 있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부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